선생님이 물으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뜻밖에도 후련한 감정을 느꼈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본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다들 착하고 똑똑한 영주, 미련 많고 덜렁대는 동구라고만 생각했다. 커튼을 젖히고 무대 뒤편으로 가보면 그곳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영주, 생각 깊고 마음 넓은 동구가 있었다. 선생님이 지금 처음으로 어두운 무대 뒤편에 쪼그리고 있는 착하고 멋진 나를 무대 위로 불러내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갑자기 조바심이 나고 숨이 가빠지면서 시키지도 않은 이야기를 시작해버렸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43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43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네, 오늘 박 사장님과 차차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심윤경 작가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다시 조금 다듬어서 내신 것 같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박 사장님은 이 책 읽으셨었다고 했죠? 네,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 동구한테 되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읽어보니까 인간 관계에 대한 책이구나. 다양한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게 됐어요. 주인공이 이제 동구라는 초등학생 아이예요. 동구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죠. 네. 동생 영주가 태어난 1977년부터 동구가 훌쩍 커버리게 되는 1981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도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977년과 1981년까지의 시간은 고작 4년이지만 우리나라가 시대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 책은 동구의 삶이 동구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가 그렇게 잘 모르고 겪어야 했던 그 시기의 문제들이 동구의 삶에도 깊이 관여되어서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책의 내용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동구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좁다랗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이어지는 산동네 인왕산 허리 언저리에 살고 있습니다. 동생을 오래도록 기다렸던 동구는 동생 영주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데요. 영특하고 밝은 기질의 영주는 집에 웃음과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책의 표현대로라면 급격하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영주는 동구에게 갓 쪄낸 백설기나 두부처럼 하얗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존재입니다. 아들 하면서도 동구를 낳았을 때 아들 낳았다고 유세할 생각 하지 말라고 며느리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는 할머니도, 모진 시집살이와 집안일들을 다 참고 견디고 있던 엄마도, 그리고 무뚝뚝하기 그지없는 아빠마저도 미소 짓게 하는 영주. 동구는 영주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1979년 동구가 3학년이 되고 동구는 자신의 간지럽고도 아픈 부분을 간결하게 짚어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박은영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박은영 선생님을 만나면서 동구는 자신이 난독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동구와 박은영 선생님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박 선생님은 동구가 모호하게 안고 살았던 감정들을 잘 짚어주고 알아채주며 글자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동구는 선생님을 위해 목숨 말고 무엇을 더 바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선생님을 사모하고 따르지만 다음 해인 1980년 선생님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동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선생님의 부재를 견뎌내는 동안에도 동구는 선생님과 했던 많은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주 그렇듯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던 날 영주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던 동구는 영주를 데리고 나와 목마를 태워줍니다. 불그레한 감이 어둠 속에서 영주를 기다리고 영주의 손이 매끈매끈한 감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때 마침 불던 한 줄기의 바람,
그 흔한 바람이 동구의 눈에 티끌을 만들고 동구는 몸이 기우뚱합니다. 균형을 잡으려던 영주의 발 뒤꿈치가 동구의 코를 걷어찰 때 영주야 괜찮아? 하고 묻는 동구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만큼이나 멀고도 아련해집니다. 그렇게 영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짧은 시간을 머물고 떠난 영주의 빈자리는 가족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식 새끼를 잡아먹었다는 할머니의 원망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엄마는 병원으로 갔고 할머니와 엄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빠의 고민은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 박은영 선생님과 영주, 세상을 잃어도 잃고 싶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동구는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랑하는 사람,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제목은 동구가 기회가 될 때 가끔 들어가 보던 어떤 부잣집의 고요하고도 아름다웠던 정원인데요. 마지막에 동구가 아름다운 정원의 철문을 닫고 나오면서 책이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나의 아름다운 정원 재밌게 읽으셨을까요? 슬프기도 했지만 네 이야기 자체가 재밌었어요. 흡입력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완전요. 그쵸? 저는 제가 오빠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오빠랑 언니랑 셋이서 그 마당 있는 집에서 너무나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오빠가 너무 저희랑 잘 놀아줘서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네. 예상컨대 차차님 많이 울으셨겠어요. 오, 네. 그 부분도 되게 이 사진도 너무 일단 표지 사진. 표지 사진부터 굉장히 울림이 있고요. 이 표지 사진이 뭐냐면 그 개정판 사진인데 작가님하고 작가님의 오빠가 어렸을 때 그 인왕산 자락에서 찍은 그 사진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오빠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고 또 영주 죽을 때는 또 제 딸 생각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죠. 네. 굉장히 책이 따뜻해요. 그리고 표현이 정말 찰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 정말 묘사 같은 게 인물 묘사라든지 그런 게 너무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되게 정확하게 그리고 눈에 보일 듯이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표현하시는데 그걸 너무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그렇듯 너무 가슴 아프죠. 뭐 되게 큰 시대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당시는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위치나 이런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삶의 모습을 되게 우울하거나 암울하게 그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가볍게 다룬 것도 아닌데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고 네. 울림이 있는 표현들이 많죠. 네. 어쩜 이렇게 이야기를 잘 쓰실까 하고 작가분을 봤는데 생명공학 전공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 타고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나면서. 저는 이 작가분의 사랑이 달리다 사랑이 채우다라는 작품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읽었거든요. 네. 정말 느낌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이 아름다운 정원을 같은 작가가 쓴 게 맞나? 그렇게. 저는, 네, 그 정도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책에 나오는 박은영 선생님이요. 우리 살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저도 만났었고. 네, 저도 만났어요. 근데 선생님들 저희가 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거든요. 좋은 선생님도 많아요. 박은영 선생님처럼.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는 되게 나쁜 선생님들이 기억에 오래 자리 잡고 있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이 생각하는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그 여기 책에 나오는 오중근 선생님. 이 책에 나오는 오중근 그 선생님. 선생님처럼 나쁜 선생님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좀 안타까워요, 그런 면이. 저는 중학교 때 은사님이신데 제가 중학생 때 엄청 정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의 사이가 아주 많이 안 좋았고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내서 저는 오빠 언니가 없었으면은 진짜 지금까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울하게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요새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생들도 많고 저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오래 지속되느냐 아니냐보다는 여기서도 박은영 선생님이 오랫동안 동구랑 같이 있지는 못하세요. 근데 그 만나는 그 순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진심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박은영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동구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덜 떨어진 새끼, 이게 동구가 듣는 말이고 그걸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근데 이제 박은영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그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몸이 아픈 거다. 난독증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냉정하거나 할머니가 구박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스스로가 부족하고 못나고 난 덜 떨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조금 더 바깥 세상과 자기 자신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았고 박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동구야, 동생이 그렇게 이쁘니? 영주가 처음 글씨 읽었을 때 식구들이 많이 좋아했겠네. 동구는 아직 글씨 잘 못 쓰는데 속상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동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느낌을 되게 세심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 교회 아래 어두운 수수꽃다리 그늘에서 문득 쓰디쓴 이파리를 하나 따서 우정 질근질근 씹어 삼키던 그때 분명 나의 마음속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어둡고 우울한 시샘의 감정들을 선생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았다. 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 거를 알아봐 주시는 자기 자신도 미처 맞아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의 감정을 꺼내주는. 저희가 사춘기 때 선생님을 지금 아이들도 선생님 좋아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덜한 것 같고 그 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그 사대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을 엄청 사모했거든요. 이 사모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으셨어요. 제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아련해지셔도 되는 거예요. 눈빛이 아련해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저분과 같은 직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면서 자기한테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선생님으로 표현된 거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는 그 영향이 정말 더 절대적이죠. 크잖아요. 네. 절대적이죠. 여기 표현이 사모하고 있는 표현들이 또 되게 재밌어요. 너무 선생님을 사랑해서 선생님의 손이 닿는 내 몸의 조직들은 그대로 즉사해버렸다. 나는 눈이나 심장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든지 달라는 대로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선생님이 손수건 주잖아요. 그 냄새. 향기. 냄새라고 하면 안 돼요. 향기 정말 향기라고 해야 되는데. 감히. 맞아요. 나는 이 순간 선생님의 손 안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바로 그대로 순식간에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한 덩이의 찰흙이 되기를 열망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아. 동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니까 그런 사모의 마음도 있지만 고마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그런 걸 것 같아요. 이제 동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 거예요. 박은영 선생님과 영주와 엄마. 엄마는 자신을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집안의 그런 어떤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가장 동구를 감싸주고 있고 진짜 사랑하시죠. 엄마도 사랑하고 동구도 사랑하고 있고 아빠는 사랑하지만 이제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동구에게 상처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영주는 빛이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집안의 웃음을 가져오고 동구의 그런 불안함과 힘겨움들을 좀 해소시켜준 존재. 그리고 네. 동구의 약한 부분, 그 난독증이 있어서 글을 못 읽고 이런 부분을 영주는 갖고 태어나죠. 완전히 천재적으로. 아기 때부터 너무너무 또 그리고 또 동구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를 때도 이렇게 울기만 하지만 울고 주눅 들어 있는데 영주는 걸음마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딸랑이를 집어 던지며 그 부분 너무
귀엽고 짠하고 네, 딸랑이 떼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떼찌 하지마. 그렇게 해주죠. 그게 동구에게는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너무 이쁜 거죠. 동생이 사랑을.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영주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그 말씀드린 박은영 선생님인데 나중에 동구가 생각하죠.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두 사람을 잃게 되니까 마지막에 동구의 고민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소중한 세 사람이 다. 그래서 저는 꼭 영주가 죽어야 했을까? 저 그 부분 읽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전혀 생각지도 어. 못해가지고 너무 놀라고 이게 뭐지? 되게 그래서 극적인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영주가 죽지 않았으면 가족이 이렇게까지 파탄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집을 그렇게 뛰쳐나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영주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렇게 와해되는 와중에 그래서 동구가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든 거죠. 가족이 파탄나고 와해됐지만 저는 그게 해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고름이 터진 느낌. 아마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엄마도 견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빠도 변하지 않았을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가장 변해야 될 사람은 아빠인데 지금 고름이 터지긴 했지만 아빠가 변화하고 성장했냐? 그거는 의문인 것 같아요. 아빠는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동구가 성장한 거지. 중심을 이루어야 될 사람 지금 어쨌든 아빠인데 가족이 온전히 될까? 변화가 될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동구가 선택한 결정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결정이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가족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또 끝까지 다른 남기고 문제들이 있어요. 생길 수 있고 그 소설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본다는 거는 그거의 문제에 계속 직면한다는 거니까 마주보게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우리 인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박은영 네. 선생님은 이제 동구에게 좀 동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라면 그 저희 아버지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살았던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인데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좀 보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문제의 핵심을 직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그 동구 할머니랑 다퉜을 때 어머니를 막 나무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왜 애 앞에서 어른 욕을 하냐 맞아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이거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피하는 게 더 문제를 골게 만드는구나. 동구가 그거를 딱 짚어내잖아요. 네.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근데 동구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붕괴나 분노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로 가요. 이 이해라는 건 그거를 옳다고 수용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바라보게 해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버지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구가 아버지한테 너무 화가 났을 때 박은영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버지는 외아들이고 지금 동구가 엄마를 사랑하듯 아버지도 엄마는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막 악담을 퍼부으시고 지금 너무너무 못난 모습을 보일지라도 아버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동구와 엄마의 존재와 또 비슷하고 근데 아버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지금 동구가 사랑하는 박은영 선생님하고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동구가 지켜야 되는 그 두 사람처럼 아빠에게도 이 두 사람이 지켜야 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이 둘이서 잘 지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마음이 힘들 수 있을까에 대해 박은영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동구가 거기서 이제 상상을 막 하죠. 그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우리 엄마랑 박은영 선생님이 싸우는 상상을 하는 거죠. 박은영 선생님이 내 부인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랑 막 갈등이 싸우는 거예요. 울고 있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 전에는 아빠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빠로 봤다면 아빠를 한 사람의 존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왔고 막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해나가는 과정도 전 동구에게 되게 필요했던 과정인 것 같고 당연히 표현 방식도 잘못됐고 말씀하신 대로 우회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됐지만 아빠도 쉽지는 않은 삶이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떠나서요. 옛날 7, 80년대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다 부인을 때리고 맞아요. 부르진 자식에게 않았죠. 폭력을 휘두르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모습을 보는 자식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 여기서 동구가 박은영 선생님한테 다 솔직하게 모든 걸 내어놓지만 맞아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말은 하지 못한다라고 써요. 참아. 그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누구나 다 아니까. 근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걸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마음이 여기서도 되게 잘 그려지죠.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아빠가 엄마만 때리는 게 아니라 동구한테도 네, 폭력을 휘두르는데 동구가 글을 못 읽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아무 말 없이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뺨을 때리고 막 왜 근데 이렇게 이 시대의 아빠들은 진짜 다 그렇진 않았을 텐데 너무 심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엄마라는 인물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똘똘하시죠? 네, 그렇게 막 맞고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당연히 옛날에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했으니까 정말 갖은 구박과 수모를 당하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이 영주 돌상 차릴 때 보면은 맞아요. 초인적인 힘을 내시죠. 네, 너무 멋있으시고 보통 분은 아니시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제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과 그 폭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해요. 그런 대우를 받는 게. 근데 엄마는 묵묵히 참아내면서 거기서 하죠. 그렇게 학습을 받은 거죠. 당연히. 가장 좋은 부인의 모습, 며느리의 모습, 며느리의 모습.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 이게 어려서부터 학습되고 그렇게 해야지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걸로 계속 학습을 해왔고 그렇게 한 것과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얘기를 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신 적이 꽤 있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후에 제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다고. 아버지가 첫째셨거든요. 그러니까 종손처럼. 그래서 할아버지랑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며느리는 감히 손댈 수도 없을 만큼 귀한 아들이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잠자고 밥을 차려도 이 첫 번째 아들은 할아버지랑 같이 겸상을 하고 이제 근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집안에서 그리고 그 권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부인이 대거리를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폭력적이라도 제압을 해야지 권위가 선다. 네,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것 속에 잘하신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오후에 술을 종종 드시는데 제가 그걸 못 드시게 하려고 계속 같이 말을 걸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동구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어느 한쪽이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용서해야 될 대상도 아니지만 그게 점차 나아지고 더 바람직하다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 속상함, 아픔들 뭐 이런 거로 수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저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폭력이 돌이킬 수 없거나 쉽게
씻을 수 없는 만큼의 상처를 만들어내면 그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사회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고 하더라도 폭력은 네, 용납할 수 없고. 없죠. 여기서 할머니도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진절이. 진절머리가 나죠, 그렇죠? 저는 그 떡했더니 살림을 네가 다 말아먹고 막 그 떡한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거는 뭐 할머니 심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주가 죽었잖아요. 근데 너가 죽였다. 그런 걸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너무 넘어버린 넘었죠. 거죠. 자기 자식인데 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갔죠 엄마가. 그리고 할머니 되게 특이한 게 동구 원래 손주들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그래서 밥도 김치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고기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얼른 자기한테 먹고. 얼른 가져오고 동구한테는 나무를 이렇게 쓱 밀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할머니의 캐릭터가 되게 분명하게 느껴져요. 자기애가 강하신 분이죠. 네. 저희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 할머니처럼 자기애가 강한 맞아요. 어머니든 아버님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겉으로는 희생을 하더라도 그 희생이 자기를 위한 희생인 경우도 많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할머니의 모습인 것 같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모성의 신화에 너무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근데 너무 이렇게 자기에 있는 할머니를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 밖에 외출할 때 일부러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식 새끼들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봉양을 잘 못해서 이따위로 살고 있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바깥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막 하셔가지고 이제 며느리의 낯을 깎거나 이게 이게 되게 힘들죠. 그러면 마지막에 동구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좀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구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두려움에서 반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폐잔병 같은 모습에 동정심이 들면서 자신이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머니랑 지금 분리가 돼야 되고 그 할머니랑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할머니가 그리워하는 고향.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 거기 가고 싶은 그리움. 이제 그걸 잡고 할머니와 함께 그 시골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동구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동구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네,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그래서 이것이 동구 입장에서는 최선의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지만 이런 부분이 소설에 나오거든요.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는 대개 엄마를 윽박질러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을 아버지 무능력이라고 탓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아버지가 엄마를 희생시키면서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 따름이다. 나는 아버지가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엄마를 억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원하는 혹은 가족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겪게 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이제 동구가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가는 건데 저는 좀 이 부분은 너무 동구가 안쓰럽다. 아이의 성장에서 보면 아이는 굉장히 많이 이때 성장을 하겠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약간 그 순간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되돌아보면 그 선택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선택에 안도하기도 하는데 이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자로서는 굉장히 안쓰럽고 안타까운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할머니라면 그 며느리한테 이제 하나 남은 아들도 자기가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당연히 동구가 가자고 했을 때 네. 본인만 혼자 가시지
하나 남은 아들을 엄마한테서 뺏어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나. 되게 저는 좋아하잖아요. 그런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동구도 시골에서 더 잘 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네. 합리화를 시키시죠.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이라면 피를 흘리더라도 아버지가 이 상황을 해결했어야 해결해야죠. 됐죠. 그게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마음이 좋은 길이었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게 참 쉽진 않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어머니를 들어요. 버리는 자식이 돼야 것 되고 같은.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머니를 자기가 갔나? 자기가 주말 농장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그거 되게 찬성이에요. 근데 어쩌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까? 맞아요. 그거 내색은 안 하지만 은근 그렇게 좋아했다.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여기서 동구 말고는 다 못 났어요, 진짜. 할머니, 엄마, 아빠. 근데 뭐 못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되게 재밌는 캐릭터가 오중근 선생님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서 겨드랑이 냄새를 맡게 한다든지 그런 선생님들 많았어요. 근데 아니, 막 그리고 오중구 선생님이 동구를 이용해서 박은영 선생님한테 맞아요. 접근하려고 하니까 네네. 동구가 그걸 되게 경계하고 싫어하면서 근데 되게 똘똘하지 네. 않아요? 그 의도를 알아챘다는 게. 그럼요. 그래서 동구가 오중근 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에 대한 개념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걸 맞아요. 느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몸의 기름을 얼굴과 머리로 뿜어내느라 살찐 구석이라고는 찾을 길 없는 타조와 민달팽이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탄생한 잡종 같은 선생님이다. 나 저 너무 표현이 정말 찰떡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작가의 찰진 표현들이 완전 너무 빵 터졌던 부분이 이 선생님, 이 오 선생님과의 일화들,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이 소설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정말 유년 시절에 그 모습들, 골목들, 막 아이들이랑 놀았던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오빠랑 언니랑 저랑 셋이 이렇게 같이 지냈거든요. 엄마 아빠는 이제 다 늦게 들어오시고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추억이 많은데 일단 마당에서 오빠가 개발한 놀이를 같이 했었어요. 오빠가 제일 첫째니까. 그래서 마당에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망치로 거기다가 테니스 공을 쳐넣는 놀이를 했거든요. 똘똘하신데요? 골프예요, 골프. 그때 그러니까 오빠는 한 중학생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어렸었고.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면 무서워하니까 오빠가 항상 같이 가줘서 문 밖에 오빠분 훌륭하시다, 네, 진짜. 문 밖에 있었고 그리고 다정한 오빠다. 언니랑 제가 밥을 먹다 남기면은 옛날에 밥 먹다 남기면 혼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빠가 다 먹어줬어요. 차차님 사실은 되게 어리세요. 누가 들으시면 지금 저희 70년대에 살았나? 근데 저도 비슷하게 어린 시절이 그렇기는 해서 차차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제가 대학교 가서 놀랐던 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시에서. 되게 수세식 경기가 근데 일반적이고. 냠냠쌤 서울에서 전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셨거든요. 자랐는데 변두리에 네. 저도요. 네.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갈탄을 뗐거든요. 교실에. 그랬더니 몇 년이 아니 박사장님처럼 무슨 갈탄을 떼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경기도 화성에서는 갈탄을 뗐습니다. 제 아니 초등학교 때. 저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지금 다 시골 근데 아이들이네요. 지금 저 서울이라니까요. 서울에서 약간 말씀하신 유년 시절이라는 게 정서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서가 많이 비슷하거나 그 정서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죠. 맞아요. 예. 여기 동구 마지막에 보면 자기 정원을 떠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이 끝났음을 거죠.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유년이었지만 이제 또 동구는 새롭게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겠죠. 또 그 시골에 내려가서. 근데 동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아이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동구라면 분명히 거기서도 자신의 그런 정원들을 갖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이제 믿음을 갖고 싶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나의 아름다운 정원 우리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어볼까요? 네, 저는 그 동구가 영주를 너무 예뻐하면서 온 동네를 업고 다니거든요.
거기 묘사된 게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진짜 따뜻했어요. 그 너무- 부분을 네, 읽어볼게요. 네. 영주를 업고 있으면 그 아이가 꼼지락거리는 작은 파문이 내 등에 울퉁불퉁한 갈비뼈와 척추에 그대로 전해져 왔다. 동생이라는 존재는 꼬물거리기만 해도 신기하고 흐뭇했다. 영주는 내 등에 엎혀서 잠이 오면 조그맣게 낑낑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하다가 손으로 머리를 벅벅 긁다가 내 어깨에 쿵쿵 소리가 나도록 얼굴을 쳐박다가 마침내 노곤이 늘어져 잠이 들었다. 그런 느낌들을 설명하기엔 내 말주변이 한참 모자랐다. 아 정말 약간 눈물 없이 읽을 수 맞아요. 없네요. 저도 영주가 아직도 꼭 죽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사람의 일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고 어떤 불행도 그냥 사고처럼 일어나잖아요. 근데 동구한테 영주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여서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뭐해? 하고 동생이 딱 고개를 내밀었을 때 동구가 동생의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솟아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영주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박 사장님은 이제 그 관계의 문제에 처음에 시선을 두고 많이 보게 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305페이지에 보면은 영주는 우리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애정 표현이 자유롭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벌리는 팔과 그 아이가 내미는 입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아이를 통하지 않고는 웃지도 이야기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길들여져 있었다. 우리 가족들은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네 갈래 길에 각각 서 있는 당황한 사람들처럼 서로 말을 걸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로 바라만 보게 되었다. 우리의 소통이 엉키지 않도록 요술 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는 기다리게 하고 누군가는 직진하게 하고 누군가는 좌회전하도록 지도하던 우리의 푸른 신호등은 영원히 잠들어 버렸다. 우리는 신호등 없이는 교차로를 지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영주가 죽고 난 후에 그 동구가 느끼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수레바퀴 유형이었나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모든 소통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그 인간관계 모형이 있는데 집에 잘 생각해 보면 집의 가족 구성원 중에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 가치 판단을 그 당시에는 못했었는데 이 한 사람이 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과 그게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그 구성원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더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동구가 마지막으로 그 아름다운 정원에 가서 곤줄박이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있었구나 나의 곤줄박이야. 그 어느 못된 손목이 던진 돌팔매에 맞아 날개를 다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렇게 살아서 아름다운 정원에 남아있었구나. 나에게 잿빛 등털을 내보이고 누운 향나무 쪽으로 달아나는 곤줄박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영주와 박 선생님이 저 곤줄박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만세를 부르는 엿장수 아저씨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았던 할머니와 모실 할머니처럼 영주와 나와 박 선생님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지만 지금 같은 새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서 또는 죽어서 내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죽은 줄만 알았던 곤줄박이가 지치고 고단한 모습으로 남아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소설 속에서 박 선생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돼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주는 안타깝게도 그 가족의 품을 떠났지만 사실 동구 마음속에는 너무 계속 살아서 영향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계속 동구와 만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엇보다 저는 가혹한 이 세상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고마웠어요. 네, 재미나게 읽었던 나의 아름다운 정원. 오늘 이 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사사의 한 걸음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덥지만 마음은 지치지 않는 여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